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찰스 왕의 첫 국빈입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18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만인 오늘 찰스 3세 국왕의 첫 국빈 초청에 따라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언만 남았다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대구를 찾아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시민들과 사실상의 즉석 팬미팅 시간까지 갖자 정치권에선 그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걸지도 못한 현수막입니다. 민주당이 청년들을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표현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현수막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는 홍보업체 탓을 했지만 비명계는 물론이고 친명계에서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정부의 굴욕입니다. 사상 초유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정상화했습니다. 세계 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촉법 위의 범법 소년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길을 걷던 70대 남성이 8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10세 미만 범법 소년으로 아예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롤드컵 대박입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에서 우리나라 T1이 7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기가 열린 서울 고척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팬들이 응원전을 펼쳤고 경제 효과가 최소 2천억 원에 달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I look forward to welcoming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eon-hee for a state visit later this month.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현지에서 BI 대표 교섭 만찬과 오찬, 국경일 리셉션 등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막바지 노력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이틀 만인 오늘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 방문은요, 두 나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한 이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최초로 이 국빈 초청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이 양국이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늦은 오후에 런던에 도착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에는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죠. 영국 왕실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국왕 주최 오찬과 만찬이 진행됩니다. 환영식에 앞서서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가 묵는 숙소로 영접하러 오고요. 환영식장까지 함께 이동하고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버킹엄궁까지 황금마차를 타고 행진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요,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이은 두 번째 해외의회 연설로 이번에도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도훈 대변인 목소리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의회에서 외국어로 연설하는 것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영어 연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나라는
한영 어코드,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문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국 수교 이후에 두 나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요즘 참모들의 잇단 총선 출마용 사태로 어수선하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주 주목할 만한 혁신안을 또 내놨습니다. 용산 참모 출신들에게 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지난 금요일이죠. 국민의힘 혁신위는요,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이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4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예외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의 후보자를 지정하는 이른바 그 낙하산 공천을 배제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컷오프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두 번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혁신위는 이 기득권을 가진 중진 또 친윤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이 전략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다시 대통령 측근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 효과를 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중진과 친윤들의 이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입장은 내놓은 의원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위는 4호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용토의 압박 수위를 높일 거라,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위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 혁신안 발표 당일에 김무성 전 대표 초청 강연을 열었는데요. 김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지역구의 경선, 원칙적으로야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당장 이제 인재 영입 같은 문제와 충돌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미 국민의힘 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이 당일 30-40명 정도의 인재 영입에 나선 그런 상황에서 이들한테도 경선을 요구하면 이 영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 혁신위가 제안한 청년 비례 50% 할당, 또 우세 지역구 배정, 전략 공천 배제 역시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혁신위가 제안한 청년 우선 공천이나 청년 할당, 그리고 전략 공천 배제는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건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절차, 당원 당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혁신위에서 제안한 안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혁신위가 지난주 발표했던 그 청년 우선 내지는 청년 일정 비율 할당, 그리고 전 지역 전략 공천, 이건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도부는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게 현실안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오늘 인유한 위원장은요, 전혀 충돌하는 것이 없다면서 이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청년도 경쟁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능 시험을 쳐서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 가는 것이 공평한 길이 아니냐라면서 이 경선도 수능처럼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공정한 경선 원칙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능이 공평한 시험 아닙니까? 시험을 쳐서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에 갈 수 있는 공평한 길 아닙니까? 경선도 수능처럼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2호, 3호가 좀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전혀 충돌한 거 없습니다. 그 청년 전략 지역구에 보내는 거랑 그 공정한 공천을 하는 거랑 좀 충돌하지 않냐? 천만에요. 그 청년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청년도 똑똑하고 청년도 경쟁해서 그 실력이 있는 또 당에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 나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당내는 물론이고요. 이 당박 야당으로까지 대화를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서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이 신당 창당과 합류 기류를 보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특히 탈당 가능성, 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비명계와의 접촉면을 늘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내일 대전에서요. 민주당 대표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고 합니다. 강연장에는 인요한 위원장도 참석할 계획인데요. 인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민 의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탈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까지 언급해왔죠. 맞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도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면서 국민의힘에 간다는 걸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 이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겠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정내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절이 나고 뭐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그렇고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지난주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공천 완전 배제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컷오프 원칙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거 결국 이제 공천의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권에서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귀가 쫑긋할 만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완전 경선 이거 자체가 맞는 이야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정치 현실에 들어가면 좀 딴 문제입니다. 좀 전에 이제 수능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능 문제를 반쯤 풀었어요. 그리고 신인들은 아직 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공정한 경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금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회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모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프랜카드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다 알릴 수 있어요. 근데 신인들은요, 이런 것들이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청년들은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오직 이제 본인의 패기만 있는 것인데 그게 돈과 조직을 가진 기존 기득권 의원들한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칫 인요한 위원장의 이 이야기가 뭐냐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공정한 경쟁의 어떤 장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대로 보면 신인들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여성들, 청년들 같은 가산점을 줘서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똑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현역 의원들은 아마 굉장히 박수 칠 겁니다. 근데 도전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디가 동네 어느 분하고 같이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긋난다는 게 청년이 많이 공천한다고 그랬지만 청년들 공천해봤자 예전에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현역들한테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 문제를 그러면 혁신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정치라는 게 이상이고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어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과 여성과 어떤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 등을 통해서 서로 어떤 조금의 어떤 이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저는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공천 완전 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선거 때마다 이제 각 당에서는 사실 이게 특정 계파의 어떤 뭐 인사 내리꽂기, 낙하산 공천 이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인재영합이라든가 그 당의 선거의 어떤 선거 전략상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이라든가 신인 또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해서 다소 이제 우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오지 전략 공천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혁신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혁신하고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는 한편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중진이라든가 뭐 그 윤핵관에 대한 어떤 공천
불출마 또 뭐 험지 출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압박하는 수단이 이제 이런 방식이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글쎄요, 이게 선언적으로 의미를 둔다고 하면 결국 이게 이행이 돼야 될 텐데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규상의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단수공천이라고. 이행되지 않을 공수표를 계속 남발하는 것은 혁신위에 대한 어떤 신뢰 확보 문제에서도 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양당이 공의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야 정치권의 가장 큰 화제, 관심거리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한 장관 자신이 지난주 대구 방문해서 이 정계 진출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만 남았다 이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동훈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이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서 부쩍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지난주 이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이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장관이 사실상 총선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뭐 출마 가능성이 100%다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 지난주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얘는 싫어하는 거 봐. 내가 모르지. 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안녕. 몰라. 왜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안녕하세요. 정말 한동훈 장관이 뭔가 대중적인 인기가 좀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한 장관 어쨌든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끊어놨던 이 열차표까지 취소하고서 상경 일정을 늦췄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이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이 동대구역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사진과 또 사인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니까 한 장관이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면서 애초에 예매했던 이 저녁 7시 표를 취소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일일이 응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한 장관은 밤 10시가 다 돼서야 서울행 기차에 올랐는데요. 이런 행보를 두고 저게 이제 뭐 대구 정책 현장 방문이었다고 하지만 저 7시부터 10시까지는 사실상의 정치 행보 아니냐. 한 장관이 총선 출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요,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전과는 다소 달라진 답변을 내놨습니다. 물론 확실한 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한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이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건 분명하다라고 답해서 좀 이전보다 진일보한 그런 긍정적 메시지를 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한 장관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또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관 부처 장관분들 인사 검증 뭐 진행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뭐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이 됩니까? 뭐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혁신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혁신위원장을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을 혹시 잘못 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장 잘하고 있는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보입니다. 그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내일 행보도 또 주목이 됩니다. 이른바 충청권에 또 본부격이라고 있으면 대전을 또 간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이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이어서 내일은 이 여야 대립 최전선으로 꼽히는 충청도를 방문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 측에 따르면은 내일 이 한 장관의 대전 방문이 한국능력평가센터 개소식 그리고 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등과 관련한 카이스트 방문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과학기술 분야가 최근 그 R&D 개발 그 예산,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이기도 하고 또 최근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대전을 찾아서 이 대여 공세에 나선 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에 이제 좀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24일에는요, 이 대구 경북과 함께 여권의 양대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PK, 즉 부산 경남권의 이 울산 방문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한 장관의 잇따른 지방 일정에 더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오전 이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 다녀오시면서 총선 출마설 확실시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더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출마설과 연관돼서 해석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번 대구 방문에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견제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한 장관이 기차표까지 취소하면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출마 생각에 설렜냐 이렇게 비꼬았고요. 또 안민석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총선이 국민들의 삶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한 장관이 12월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죠.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략공천은 없다는 인유한 혁신위의 양두구육을 믿겠습니까? 용산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전략공천은 없다는 뜻일 겁니다. 12월에 출마를 하게 될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마치고가 되겠죠. 어제 저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 모습은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봅니다. 총선이 참 중요하다. 뭐 그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장관으로서는 사실 총선 앞두고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까 한 장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식기의 거취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보도, 추측, 관측 그냥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역할과 관해서 이 벌써부터 어떻게 한동훈 카드를 활용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장으로 한 장관한테 내년 총선 승부처인 이 수도권 선거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달 17%포인트 차로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만큼 이 상징성 있는 서울 종로 등 이 전략 지역에 한 장관을 출마시켜서 수도권 선거의 바람몰이 역할을 맡긴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주장으로는 이 상징성 있는 자객 공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장관 특유의 이 대야 투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방안으로 한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거대 야당 민주당과 최전선에서 싸운 이 한 장관의 전투력을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가자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럴 경우 민주당에서도 선명성이 강한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에 이 한 장관을 공천해서 전체 판을 흔드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데요. 그간 국회에서 맞붙었던 한 장관과 정청래, 안민석 의원의 공방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는 이 비례대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 장관을 비례대표 순번에 배치를 해서 이 지역 선거 부담을 덜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반면에 이 총선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고 정부에 남아서 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일단 이 비례대표 출마의 경우에는 선거 기간 이 한 장관을 특정 지역구에 묶어놓지 않고 이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이제 직책을 맡겨서 나머지 총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자라는 이제 그런 구상이고요. 총선 출마 대신에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이 만약 되는 순간 이게 이제 300명 중에 1명으로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한 장관을 일찌감치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의도 국회 지붕안에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정치적인 가능성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요 인물들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총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한동훈 장관처럼 인지도도 좋고 또 나와서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동훈 장관 제발 좀 나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사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 장관의 차출설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한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고 또 후보군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또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런 보도들이 실명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한 장관의 거취가 예산 국회를 마무리하는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초 한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친윤계 내부에서도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기류가 강해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다만 이 한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요.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서 주목이 됐습니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진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일단 환영한다고 했고요. 한 장관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분이라면서 자신보다 젊지만 존경하는 분이다라고도 덧붙였거든요. 인유한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동훈 카드가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혁신하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카드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입에 단어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중도층도 끌어올 수 있다고 좀 보실까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는 이민 정책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하고 만날 기회는 거기 이민 정책 토론할 때 많이 만났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요, 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 장관이 정치가로서의 경험 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차기 후보로서의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보수층이다 보니까 이게 이념적 확장성이 제한돼서 결국 이번 선거 판세에 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서울 강남 출신의 엘리트 검사라는 간판이나 검사 윤석열에 이어서 또 검사냐라는 시선이 이 수도권 선거 판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 장관이 2030이나 이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대구 방문에서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과 연결이 지어서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문 이후에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 여야 내부에서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대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불출마하고 계속 내각에 남아 있는다는 게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본인도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 바 있어요.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또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일단 혁신위원회가 지금 작동은 하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혁신이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결국 인물이거든요. 어떤 인물로 새롭게 내설 것인가. 그것 따라서 이제 혁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친윤그룹과 중진들의 험지 출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은 결국은 대권 주자급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준석 효과를 누를 수 있는 대체제는 누구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나마 대구 방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를 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방문의 어떤 강도나 열기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울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면을 따져보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지지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인물로서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고 그렇게 뜨면 이준석 바람은 좀 잠재워질 것이다. 왜냐?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지면 각 지역마다 일정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피해를 줄여야 지난 21대 총선처럼 일단 참패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출마 쪽으로 굳어졌고 아마 12월 말쯤 되면 본인이 아마 내각을 나와서 출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또 김포 서울 편입이라든가 또 의사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정책적 이슈를 던지면서 구도 전환을 시도했는데 현재 여론 추이를 보면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총선 팔을 흔들 만한 카드가 몇 개 남지 않았다. 결국에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이슈를 주도하게 하고 주목도를 높이는 선택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편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물론 보수 측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고 또 여권 내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차기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은 현 정부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이 1년 6개월을 같이 해왔고 그 책임을 사실 나누고 있는 분이고 계속 그 연상 효과를 주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심판열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인물로서 과연 중도층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단순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유리하게만 볼 사항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민주당은요, 이 새 현수막 문구를 놓고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청년 비하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네, 민주당 사무처가 2030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의 일환이라면서 티저 현수막 4개 시안을요, 각 시도당에 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다.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런 문구들이 현수막 시안에 담겼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청년 돌봄 정책을 신경 쓰겠다 이런 취지로 이 캠페인을 준비했지만 현수막 시안에는 마치 청년들이 정치나 경제를 모르면서 자기 이기심만 내세운 듯한 그런 존재를 묘사가 되면서 청년을 비하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실제로 현수막 문구가 공개가 되니까 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 다 놓치고 총선 폭망하자는 거냐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을 시사하는 글도 이어졌고요. 또 이 민주당 내 청년 당원 모임인 파동은요, 17일 이 근래 민주당의 메시지 가운데 최악이며 저질이다라는 이런 격한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이제 새 현수막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청년 비하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 측은 어제 현수막 시안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 문제의 문구를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용 현수막이라거나 2030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에서 관여한 사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시안은 11월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위한 티저 수단이었고요. 그래서 광고용 시안이었습니다. 즉 이게 총선용 현수막이었다, 또 2023을 대상으로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홍보 시행사 뭐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뿌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직자나 뭐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듯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 홍보위원장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요. 해당 문구는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게 아니다. 현수막 업체가 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사과 없이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캠페인 내용이 보고됐고요. 그리고 당 사무총장 명의로 이 시도당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현수막을 걸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설사 이 현수막 문구를 업체가 제작했다고 해도 관리나 감수는 당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식의 해명이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논란을 놓고서 비명계하고 친명계, 물론 뭐 친명계에서는 일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모처럼만에 두 계파 인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우선 비명계 모임 이 원칙과 상식에서는요, 70년 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또 이 원외 친명 그룹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도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악화하는 이 청년의 좌절과 불안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라는 지적과 함께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의 해명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좀 중간이라도 갈 텐데 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미 결재 서류도 존재하고 각 시도당에다가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좀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았지 싶은데요. 그 현수막 그 자체는 평가할 만한 것도 못 될 정도로 매우 수준이 저급하고 정당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일부에 있는 내용은 맞기 때문에 또 비판에 대해서는 또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 이게 정제되지 않고 나가면서 좀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데 자, 결국 당의 사무를 책임지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당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했던 그 행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밝히면서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건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이러면서 책임을 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청구하라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캠페인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문구가 보고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외부 전문가들의 파격적인 홍보 컨셉을 담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행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죠. 네, 여당은 젊은이들을 비하하고 비전이 상실된 이 민주당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거라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요. 여당 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들 역시 이번 논란에 날을 세웠습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586 운동권의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청년들의 분노를 사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마케팅이라면서 기괴하다라는 말로 이번 논란을 비판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기괴하게 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뭐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이 문구가 저는 민주당에 무슨 의미로 이러한 마케팅, 정치 마케팅을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청년 민심을 전혀 모르고 본인들이 여전히 청년 세대라 착각하는 86 운동권의 자의식 과잉이 만들어낸 이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 지지층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요, 이 논란이 됐던 이 현수막들에 야권 정치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그런 패러디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에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을 합성했고요. 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여기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진을 합성을 했습니다. 윤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김 의원의 이 코인 거래 논란 등을 풍자하는 걸로 보이죠. 반면에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SNS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한동훈 법무장관 등 사진을 합성해서 이 패러디한 한 물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불거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모임의 그 첫 행보로 청년들을 또 만났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은 어제 국회에서 첫 공식 행사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간담회 내내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청년들의 거침없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뭐 편가르기식 정치, 갈라치기 정치, 당내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있어 왔던 거거든요. 이 정권이랑 집권 여당이 폭정을 하면 제1야당이 국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도로 제1야당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너네부터 잘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주 가슴이 따끈따끈합니다. 이 참석한 청년 정치인들은요, 민주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경색, 독재, 공포, 도낀 객낀 등을 꼽으면서 이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번 현수막 사태로 2030 청년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그런 문을 닫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이 전세 사기 보안 입법 문제 등 그러니까 민생 정책보다 검사 탄핵안을 우선시했다면서 지도부와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날선 발언을 잇따랐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이 일주일에 이 2번 간담회를 열고 새 확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인 가운데 이 현수막 논란이 불러온 청년층 민심의 동요가 야당 계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 현수막 문제 이거 저 민주당을 지금 흔들어 놓는 그런 이슈가 됐죠.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전체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또 민주당 강경파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의 필요성 이걸 강변하는 주장들이 나온 겁니다. 네, 어제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이 한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이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탄핵안을 발의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영배 의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맞장구도 쳤고요.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으니까 반윤연대와 검찰 독재 정식을 위한 정치연대를 꾸려서 선거연합으로 가려면 유효한 제안이다 이렇게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 총선을 이른바 반윤연대를 형성해서 치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셈입니다. 두 의원은요, 이전에도 윤 대통령 탄핵론 거듭 내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두 의원은요, 이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의 소속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등의 탄핵을 거듭 주장해 온 바 있고요. 최근에는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검사 범죄 대응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 같은 주장에 같은 철험의 소속 장경태 최고위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발의와 관련해서 아직 지도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탄핵의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탄핵의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마구 무시하고 계시고 시행령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해병대 이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혹은 또 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혹은 방송장악 과정에서 지금 KBS 지금 작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이런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주장에 대해서 오만함의 극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국무위원 그리고 검찰 탄핵에 이어서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이번에 버젓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면서 이쯤 되면은 탄핵 폭주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자 대선 불복성 발언이다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현수막 뭐 걸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문구 자체를 삭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과까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서 결국 이제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선거 국면 뭐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인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이걸 수습해가는 과정인데요. 이 내용 딱 처음 봤을 때 제가 봐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왜 나온 건지 이게 청년층하고 도대체 어떤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딱 봐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실패했죠. 잘못 나온 거고요. 그러면 그 경위를 따져서 당의 공식적인 명의로 나간 거기 때문에 사과해야 되죠. 그냥 일반 청년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청년이 아닌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당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고 이것을 새로운 민주당의 어떤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켰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 사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과의 내용을 보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이후에 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뭐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내부의 논의가 사실 뭐 청년 측에 대해서 청년을 비하하면서 선거를 치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과하면 될 일이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당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민의 마음이 떠나가는 총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의원님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원래 같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도 그렇고 워낙 뭐 강경파로 유명하기는 네. 합니다만 어쨌든 공개적인 또 행사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매일매일 탄핵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면 명백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이제 탄핵을 한다.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뭐 이 장관들뿐만 아니라 검사들, 판사들 탄핵안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급기야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영배 의원이나 그 토크쇼 때 이야기한 걸 보면 대통령을 진짜 탄핵하고 싶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총선 전략으로 탄핵안을 내놓으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대통령 탄핵을 총선 전략의 하나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탄핵에 대한 것들이 이제 도를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예를 들어서 뭐 이유가 있으면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총선 전략의 하나로 쓰는 거고 문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놓고 보자 이거예요. 내놓고 반윤 연대를 이걸로 형성해서 이번 총선을 반윤석열 연대로 치르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총선 전략으로 쓰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젊은 층들 비하 같은 경우도 한마디만 드리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던 뭐 어린 놈이라든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든지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아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오전에 지금 시작이 돼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재판인데요. 특히 이제 오전 재판에는 이 사실상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이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이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새로운 법정 증언이 나올지 주목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박 전 보좌관은요, 자신이 이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이제 일부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직접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박 전 보좌관은 오늘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혹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요구로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법정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 300만 원짜리 돈 봉투가 20개란 얘기죠. 당시 경선 캠프에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이를 토대로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사실을 다만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검찰은 지난 13일 재판에 나왔던 강래구 전 회장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앞서 나온 돈봉투 녹취록에서 이 모든 결정은 박 전 보좌관과 한다고 말한 게 있는데, 이건 주요 사안 결정을 박 전 보좌관이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박 전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를 하면 송 전 대표로부터 통보가 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했고요. 또 검찰은 이 증언을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에도 주목되는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오후 재판에서는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 조직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강모 씨의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강 씨는 송영길 캠프에서 이 밥값 등 명목으로 부의 자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선거 전략을 둘러싼 캠프 내 갈등 상황 등을 알고 있는 그런 인물로 꼽힙니다. 또 윤관성 의원의 입 역시 여전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돈봉투당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검찰 주장과는 달리 이 봉투당 1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자신은 보관만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 털어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 박 전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정황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건 역시 윤 의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구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래저래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뭔가를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송 전 대표 여전히 자신에 대해 억울함, 그다음에 무죄 이런 걸 호소를 하면서 지금 장외투쟁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그리고 이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검찰의 칼끝은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실상 손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서 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앞서 공개됐던 돈봉투 이 녹취록에서도 송 전 대표의 이름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막 농성과 이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맹비난하며 이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송 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건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잠시 뒤인 2시부터는요, 이 송 전 대표의 이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송 전 대표의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설립했던 후원 외곽 조직이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송 전 대표한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도 묻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에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법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 또 기소나 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송 전 대표 요청으로 잠시 후인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심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결과는 오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심이 영향력을 두고는 송 전 대표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도 지난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때 수심위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걸 권고한 덕분에 불기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검찰 측은 수심위 결론은 참고만 하는 거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2020년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걸 수용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해서 폭로를 쏟아내면서 이른바 이 대표 저격수로 지금 불리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재판에 나왔습니다. 역시 이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열린 이 대장동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여기에서 이제 1공단 공헌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중요 공약이었던 1공단 이 공헌화의 성공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고, 근데 이제 사업비가 한 1,000억에서 1,500억 원이 예상이 됐는데 대장동 사업으로 그 돈을 마련하자고 이 대표와 이야기를 했다고도 밝힌 겁니다. 검찰 역시 지난 재판에서 1공단 공헌화 사업이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범죄의 중요 동기라면서 이 추적을 위해 민간업자와 손잡고 공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유동규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업적을 쌓을 개발 사업을 이행하려고 성남 도계공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고요. 반면에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은 5,500억 원을 환수한 그런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도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요. 앞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 목소리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전빈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가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갖다 덮어 씌우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한테 내가 덮어 씌워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 가는 거죠. 지금은. 유 전 본부장은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시의원의 뒷조사를 하라 이런 지시를 이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한 성남시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공격을 하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 해당 시의원의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으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또 다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에 대해서도 이 뒷조사 지시가 있었고 또 경찰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민간업자를 통해서 경찰이 두 시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그런 방안 역시 알아봤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당시 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 대표의 육설 음성 파일이 공개된 후에 정 전 실장이 해당 언론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후 해당 언론 대표를 만나서 회유해보라는 지시도 받았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만나 화해해보라라고 했던 그 말투까지 기억이 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이 대표한테 불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댓글 작업 등을 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에 이제 선거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이재명 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이제 형수 욕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욕들이 많았어. 저기 상대방 이제 시장 후보 이놈은 또 어떤 놈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말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티키타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이야기가 쑥 들어가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령이나 내리고 다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봉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게 뭐 송영길 전 대표 본인도 역시 궁금하겠지만 도대체 언제 어떤 증언이 더 나와야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이 소환할 것이냐.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봐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송 전 대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 당사자들이나 공범들이 법정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다 진술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법정 진술들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미 뭐 진술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과 공판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보좌관이라든가 윤관석 의원 등의 진술들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면 송영길 대표를 안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결국 이 돈봉투 사건에서는 본인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까 별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돈봉투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수사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후원금 관련돼서 또 어떤 청탁을 받아서 들어줬던 부분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이어가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 대표를 사실 뭐 자주 부를 수는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머지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결국 이제 종점에서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는 아마 그 수사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정망 먹통 사태입니다.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사흘 동안 먹통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복구가 됐다고 하죠. 네, 지난주 금요일 오전 이 정부 행정전산망인 이 세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이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도 접속이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올스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지자체 업무는 물론이고 민원 업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민을 초본, 등본, 등기, 국세, 지방세, 시스템이 안 돼서 빼드릴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에 관련된 업무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입이나 뭐 인감, 뭐 등초본 관련 업무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계통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만 안 되면 다른 데가 다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청년 전세 대출 보증료 지원 사업 그거 서류 데려왔습니다. 오늘 연차 썼는데 이제 오늘 못 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네요. 이번 사태의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해외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해서 대책회의도 주재하고 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 사태 발생 사흘 만에 전산망 먹통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어제 서울의 한 주민센터의 현장을 찾아서 복구된 전산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직접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떼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나오셔서 쭉 해보니까 이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하고 어떤 별다른 차이점 없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정상적으로 잘 접속되고 있습니다. 휴일에 출근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세월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이상민 장관이 지금 미국 워싱턴에 출장을 갔다가 급거 귀국했다 저희 기자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외국 출장의 이유가 우리나라 전자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보하려다 망신당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되는 바로 그거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한 건요. 이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공무원 인증 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고장인데요. 결국 이 장비를 교체하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일어난 초기 원인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해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해킹 등의 징후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는 이 네트워크 장비의 오류 원인을 두고서 이 지난 16일인 그러니까 평일 밤인 목요일 밤에 이 행정망 관련 서버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 그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 시기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업데이트는 이 평일이 아닌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인 주말 등에 이제 해본 후에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평일 밤에 업데이트를 해서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업체가 자기네들이 업데이트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행정안전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평일에 업데이트했다는 건 그렇게 지시를 받았으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업데이트는 이제 평일에 안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장비들을 동시에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업데이트 해보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주무장관이 자리를 비워서 그랬을까요? 이번 사태 발생하고 나서 이 정부의 대처도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원인 발표는 사태 발생 이후 53시간이나 걸려서 이 디지털 강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또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이 시스템 장애 상황인데도 재난 문자 발송 같은 이런 조치가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관공서를 찾았다가 혼란이 더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촉법보다 어렵다입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위에서 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17일입니다. 이 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8살 초등생 B군이 10층에서 떨어뜨린 돌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이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단지 내를 걷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지나가시다가 할아버지께서 맞으셔서 그런 거지. 수술 갔다가 하얗게 다 하얀 걸로 다 덮고 막 이렇게 정돈하는 그런 때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주먹만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이 됐고요. 또 B군과 동갑인 친구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B군에 대해서 돌을 던진 경위, 또 친구도 함께 던진 건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B군이 돌을 떨어뜨린 곳은요, 복도식 구조의 동인데 이 B군이 사는 동은 또 복도식 구조가 아니라서 돌을 던질 목적으로 복도식 동에 올랐는지 여부도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요, 이 돌을 던진 B군이 10살이 안 되는 지금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일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 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0살에서 14살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서요. 형사 처벌 대신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엔 지금 10살 미만의 범법 소년에 해당돼서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죠. 이걸 두고 숨진 A씨의 유족들은 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냐 이러면서 억울하고 황망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범법 소년이 고층에서 무거운 물건을 던져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는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서 50대 여성이 숨진 사례가 있고요. 또 2018년엔 7살 아이가 아령을 떨어뜨려서 50대 여성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0세 미만의 미성년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늘어가지만 여기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하지만은 이 법정 대리인자 보호자인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관련해서 한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독일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범법 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해서 아이를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모인 감독자의 책임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 손해랑 감독자 의무랑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잘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어렵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부터 처벌을 하는데 대신에 부모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 관리를 하라는 처분을 따로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요. 그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게, 그러니까 만 10세가 안 된 아이인 경우라도 교육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월드컵 안 부럽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막한 이번 롤드컵 열기가 정말 축구 월드컵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일명 롤은 2009년 미국의 게임사가 출시한 온라인 전투 게임입니다. 2011년 이후 롤 월드 챔피언십을 통해서 매년 세계 리그 강자들이 모여서 세계 최강팀을 가리고 있는데요. 국내 2030 사이에서는 이 월드컵에 빗대서 롤드컵이란 별칭으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한국에서 5년 만에 열리는 데다 이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붙는 한중전이 성사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결승전이 진행되는 고척돔을 비롯해서 경기를 생중계하는 광화문 광장에서는요, 정말 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같은 게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자리에 모여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우르곳이라고 하는 이제 챔피언인데요. 기계하고 사람하고 좀 융합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Yeah, I played the game for about 10 years. He's getting older, but he still performed very well. 정말 화이팅! 이 롤드컵 결승전이 열린 고척 스카이돔은요, 현장 관중 18,000여 명이 모여서 좌석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정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난 8월에 이게 이제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됐고,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좌석표가 최고 300만 원까지 거래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고척돔에서 결승전을 함께 직관을 하면서 우리 팀을 응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올해 롤드컵 시청자 수는요, 누적 접속자 수 기준 4억 명을 최초 돌파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전 세계적인 열기 속에 페이커 이상혁을 내세운 우리 팀 T1이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을 누르면서 4회 우승을 달성해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으로는요, 약 28억 원의 기본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고요. 여기에 롤드컵 기념 상품 판매 매출의 일부를 더해서 이 최종 상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11회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오전에 개막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와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서 마이클 샌델, 조지프 나이를 비롯해서 이 세계적인 석학과 또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포럼 상황 전해주시죠. 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서울 워커힐 호텔입니다. 방금 전 두 번째 세션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포럼의 전체적인 주제는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라입니다. 오전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인간 존엄이 훼손되고 있다며 인류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세계 석학들의 진단을 기대하겠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 위기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는 같은 감정이나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울타리를 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를 지목하고 더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는 공적 토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지정학 변화에 대해 토론한 첫 번째 세션에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코펜하겐 대학 수잔내 교수가 극단적 기후 발생을 막아주는 대서양 해수순환이 붕괴될 것이란 연구 내용을 세계 최초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워커힐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